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조용하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까 그럽니다. 자, 1975년 4월 30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들 나십니까? 자, 50년 전에 오늘은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다 해버리고 공산화가 된 날입니다. 다름 아닌 베트남, 월남 이야기입니다. 자, 월남은요, 당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군수 물자가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최신이었냐면요, 전 세계의 무장 군사력이 4위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그런 지상, 공중, 해상 무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 수준을 보면 도무지 월맹에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자, 당시 그 미소가 대립하고 있던 1960년대, 70년대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자 한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월남 이런 나라였죠. 지금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요, 러시아의 땅이 빨갛고 중국, 몽고 지역이 빨갛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한반도 절반 위쪽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 일본, 대만, 지금의 필리핀 이 정도밖에 없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군사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지켰던 저 베트남이 무엇 때문에 공산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공산화를 열망하던 베트콩, 그 베트콩이란 세력 때문에 결국 호치민이 주도하던 월맹은 결국 남쪽 월남을 공산화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월남이 공산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자들이 바로 지식인들, 종교인들, 승려, 그리고 군인, 공무원들 중에 적들에게 포섭되어 있던 그런 베트콩들이 있었죠. 그 자들의 일념은 한국의 문재인과 그 일당처럼 월남 땅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공산화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 간악한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 부여해주는 온갖 혜택을 향유하면서 온갖 거주 이전의 자유를 느끼면서 밤낮 없이 맛있는 거를 먹어가면서 온갖 물질 문명에 향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북의 김정은과 문화교육국 같은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아가면서 이석기처럼 통진당 아이들처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 전교조, 금속노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관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간의 국민 내부를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북에 헌납하려는 움직임을 현재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베트공으로 인해서 1975년 4월 30일 티우 정권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을 도와주러 갔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철수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민들과 우리 한국군의 철수를 지휘하던 당시 우리 중앙정보부의 대선배시고 그 공사로 계셨던 이 대사님, 이용훈 대사인가 그렇죠? 그분은 나중에 천신만고 고생 끝에 포로로
신분을 벗어버리고 귀국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 대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라가 망하고 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트 피플이 됩니다. 그 배 한 척에 그냥 20명 탈 수 있는 배다 그러면 거기 한 100명이 넘게 탑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도주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해적한테 잡혀 죽고 또 거기서 여자들은 해적선에 넘어가서 강간당하고 성적으로 놀이개가 되고 그리고 또 팔려나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죠. 자, 그리고 공산화가 된 이후에 승려, 지식인, 뭐 온갖 대학 교수들 이런 잘난 척하고 다니던 애들은요. 공산당에서 다 잡혀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한 번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한다고 하는 이 걔네들이 볼 때 신처럼 봤더는 소련의 스탈린이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티우 정권 하에서 월남 자유 베트남을 배반했던 이놈들은 틀림없이 우리 월맹 정권 하에서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 누구부터 없앨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는 정청래, 김민석. 이런 애들부터 없앨 겁니다. 왜? 이미 배신을 했던 놈들이니까. 자,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이가 내일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무슨 이재명 입장에서 좋지 못한 판결이 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아니 돼서도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재임 중에 범한 외환죄가 아니면 조사를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잡범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게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한다 그랬을 때 사실 이재명이도 살아있어도 사람 목숨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이가 낙마하잖아요. 제일 박수 치려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정청래예요. 바로 누구예요? 문재인이가 또 박수 칠 거예요. 또 김민석이 같이 최고위원 하면서 옆에 앉아서 막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재명이들 그 김민석이들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런 애들은 국가민주로 해서 병역의 의무를 안 해본 애들이야. 박선원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저렇게 저자들은 지금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정권 야욕에 불타 있지만 막상 정권을 갖게 되면 베트남처럼 똑같이 자기들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정권을 찬탈하는데 도움 줬던 애들부터 먼저 제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제거하냐? 어디 귀양 보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자, 이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베트콩들을 이제 물질적으로 연간 2조, 3조 이상 되는 돈을 갖고 뿌려대는 우리 한국판 베트콩, 민노총, 민주당, 민원연, 전교조, 전공로 이런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죠. 어디죠?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살찐 돼지를, 살찐 소를 나 혼자 잡아먹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쏟아부었던 돈이요, 자그마치 그 당시 가액으로 68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가격으로 하면 6,800억 될까요? 아니죠. 적어도 680조 달러 정도 되겠죠.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자산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쏟아부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동시에 전기,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력, 그 다음에 또 해양산업 등등을 해서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미국, 일본, 한국. 굳이 포함시킨다면 독일?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요, 이 4차 산업을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남의 도움 없이 하나씩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규모는요, 22만 평방킬로미터 된 한반도에서 허리 잘린 10만 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조그만 데요. 이스라엘보다는 크다고요. 네, 이스라엘보다는 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북도, 경남 합쳐놓은 정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혹자들은요, 야, 미국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지들 위해서 우리 윤통 이렇게 희생해 주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외치면서 왜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대만을 먹어도 좋지만은요, 한반도를 중국 공산당이 집어삼키게 되면은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뻥 뚫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한반도를 미국이 다 갖고 가고 싶은데 미국이 절대 양보 못하는 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열도는요, 대한민국 한반도보다 면적 자체도 크지만 소위 미국이 태평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히 요새입니다. 일본 땅은. 그리고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최종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미국한테 항복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속성도 있지만은요, 지금요, 이런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 일본 사람들이 내색은 안 하지만요, 중국이란 땅에 일본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비슷하게 들어갔죠. 1979년도에 미중 간에 핑퐁 외교가 성과를 맺어서 외교관계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도 오고 독일도 오는데, 제가 일본인이나 독일인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독일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일본, 너네도 2차 대전 때 졌지. 우리도 졌거든. 그런데 우리 저 미국같이 야만스러운 놈들한테 우리 문명국이 이렇게 밟혀서 되겠냐? 우리 중국 땅에서 힘을 키워서 조만간에 미국을 넘어서서 미국을 꼬꾸라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를 제압해보면 어떨까? 유럽은 내가 먹고 아시아는 너네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과 일본 간에 그런 미략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자, 태평양전이 일어난,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으로 확전된 그 당시의 중국 땅의 모습, 한반도의 모습, 또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저 옆에 미얀마, 당시 버마라 그랬죠? 그런 모든 영역, 즉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었던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왜 그 과거의 영화가, 그 북위 영화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생각인데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자, 그런데 늘 뭐라 그랬죠? 미국 사람의 눈에서, 워싱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본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죠? 과거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더글라스 맥카서 원수가 일본에 주둔하면서 완전히 일본 점령군 행세를 했고,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전 한 5년간 굉장히 그 일본에서 미국의 지위와 미국의 영향은 막강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올 수도 있었고, 또 전쟁 덕분에 일본이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되고 다시 문명국가로 또 경제가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아주 액티브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미국이
적당선에서 서로 한반도를 나눠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4차 산업의 이 동력이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이 독점한다라면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전략가는요, 저 지금 지도를 좀 더 올려보시면 알라스카가 있고 왼쪽으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있는 곳이 바로, 자, 캄차카 반도 밑으로 좀 더 내려주세요. 위에 알라스카가 확 보여주게 좀 당겨주세요. 왼쪽으로. 예. 자, 저 오른쪽 보시면요, 캐나다 옆에 옛날에 구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던 땅이 알래스카 아닙니까? 그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저기가 바로 베링 해협이라는 거죠. 베링 스트레이트. 그러면 저기는 제일 가까운 데는 한 85km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데, 저 밑을 해저 터널을 뚫어서 복선입니다. 열차 복선, 도로 복선을 깔아서 해저 터널을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캄차카 반도를 옆에다 끼고 러시아 대륙 태평양상을 따라서 연해주 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것은 광괴, 표준괴, 협괴 세 가지 철도 폭이 있는데, 러시아는 광괴를 써요. 넓은 열차 노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표준 궤도를 쓰는 열차다 보니까 만약에 광괴를 하게 되면 열차가 다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해저를 뚫어서 도로와 철도를 잇고 남미 칠레 산티아고에서 실은 열차가 중남미 거쳐서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거쳐서 러시아로, 아시아 지역으로 non-stop으로 선박 필요 없이 열차끼리에서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원 월드 마켓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과하는 열차는요, 결국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도 직행하게 되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수에즈 지역을 통과해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선박 없이도 지금 물류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 그룹들은요, 꼭 이 생각을 머리에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대한민국이 원 월드 마켓의 시작과 끝이 됐던, 즉 출발점과 종착점이 될 수 있게끔 이 나라 한반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와 그 현명함을 구비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통상 지도를 저렇게 놓고 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북극 바다에 서서 북극에 앉아서 남쪽 태평양을 본다고 생각하고 지도를 거꾸로 180도 돌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반도 앞에는요, 동지나 남지를 비롯한 태평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우리 한반도를 섰을 때 보면 남쪽으로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반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낱 가치도 없는 정치, 수준도 안 되는 저 공산 세력들, 친중 친북 세력들, 이따위 것들이 무슨 국민 보조금을 얼마씩 준다, 이런 지방 화폐를 만들어서 뭘 갖다가 이익을 준다, 이런 헛소리 망언하는 곳에 국민들이 속아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오류다, 육류다 이런 얘기하죠. 삼류도 아니에요. 오류야, 오류.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치가 오류는 건 뭡니까?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을 오류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요,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거기에 적지 않은 숫자들은 중국 공산당, 즉 국가안전부, 공안부, 총참모부, 통일전선부, 이런 중국의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대로 움직이는 간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령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부 직원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총참모부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들의 지령을 받는 소위 앞선의 소위 일선 공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많은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지금 군사기지 비행장을 촬영하고 잡혔다가 놔줬더니 또 찍다가 또 잡혔죠. 자, 지금 국회 내에서도 간첩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다 합의됐다는데 결정 중간에 뒤집어집니다. 결국은 뭐다? 민주당의 수뇌부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 조정당하고 있다. 북경에서 큰형님의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밀물듯이 들어오는 인해 전술로 인하면은요, 결국 중국 자본에 의해서 한국의 건축물, 부동산이 장악당하고 언론사가 장악이 되고 그 가운데 특히나 신문사, 또 연구소, 대학교가 장악을 당하고 그리고 중국에 파견 근무 나갔던 국정원 요원이 포섭당하고 외교부 직원이 포섭당하고 뭐 관세청에서 나간 사람 포섭, 경찰에서도 나간 사람들 포섭당하고 자 그렇게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서서히 밀물이 들어오듯이 한반도 전역이 중국 돈에 중국 자본에 중국의 음침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잠겨 들어가고 있다. 중국의 속방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한반도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러다 보면은 중국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반역의 역도들의 무리가 바로 민주당이라 한다면 이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자들이 갖고 있는 돈, 물질, 이 황금 만능 사상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를 뒤엎어버리고 국민들의 생각을 잠식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다. 이 돈이면 부모도 팝니다. 마누라 새끼도 팝니다. 과거에는 중국 애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비웃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한민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도 그 불의에 한가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지 모르는 대한민국 족속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월 30일이고 해서 서론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따위 쓰레기만도 못한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 정도나 관심을 갖고 국가 발전이나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매일마다 이루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앞날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겠습니까? 자, 최근에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저는 방송의 포인트를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방송을 해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에게 방송보다는 뭔가 듣고 나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소식을 좀 전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친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영작을 하고 한글말로 녹화를 하고 영어로 녹화를 하고 해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다가 레터 1, 레터 2 해서 쭉쭉 번호를 해가면서 붙였죠. 그 중에서 레터 6, 넘버 6에 보면은요, 중국의 조선업을, 중국의 해양산업을, 중국의 해군을 말려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썼고, 그리고 번역도 해서 동영상도 찍고 미국에다 다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거는 미국의 USTR,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의 명의로 했다 그러지만은 Made in China vessels, 즉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은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에 입항료를 높게 내야 되는 게 신설됐습니다. 바로 제가 편지해서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작성을 해서 보냈던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 편지가 백악관에 도착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정한 결정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면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VOA 방송을 통해서, 즉 미국의 소리죠. 그 VOA를 통해서 그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설령 그게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 보낸 편지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이 고려를 해서 저렇게 150만 달러,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배를 갖고 한국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야, 검역에 문제가 있네. 이거 네 배가 더러워. 이거 오염될 것 같아. 나가. 그럼 다시 나가야 돼요. 나가서 검역 검사 새로 하고 하면 또 한 100만 불 들어가겠지. 또 들어올 때 150만 불 또 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저 컨테이너를 실어서 보내는 화주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중국산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내겠죠. 당시 우리가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얘기도 해서 보냈어요. 배가 중국산 아닐 경우에는 선원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이 있으면 곱하기 얼마 해갖고 벌금 또 내게 해라.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미국은 바로바로 액션을 취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데가 태평양사의 그 넓은 땅에다가 소위 더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더크가 지금 울산 조선소인데 그거보다 5배, 10배 되는 규모로 그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게 좀 싼 값에 땅을 좀 내다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가갖고 그 조선소를 짓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벌렸더니 지금 급하게 진전이 되죠. 자, 이미 트럼프 아들 주니어가 오늘 지금 재벌 총수들 만나죠. 해군 장관은 별도로 울산과 거제도로 지금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소위 오픈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국정원이 해야 될 것을 퇴역한 국정원 요원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HD 현대중공업은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사우디에도 조선소가 있고 또 필리핀에도 있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데요. 그럼 저런 회사는 국가적으로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해서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밑에 우리 이어도 지역이라고 하죠. 그 칠강구에 해저자원 뭡니까? 거기도 가스가 있고 기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칠강구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해서 중국 아이들이 손도 못 대게끔 막아버린 상태에서 거기서 노다지를 캐면 어떻게 되죠? 한국, 미국, 일본이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민주당이나 이런 종중 혹은 종북 또 친중, 친북 이런 공산주의자, 좌익분자들이 이 사회주의 이념에 아직도 도취가 되어서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자들을 정치 리더로 국민들이 뽑아준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참함이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는 특히 여자애들, 이쁜 딸내미나 손녀딸들이 몸파는 매춘부가 될 거야. 실제로 베네수엘라 가봐요. 그 아름다운 미녀가 많은 베네수엘라가 그 여자들이 아랫돌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다. 한심한 거죠. 그러나 포퓰리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져서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 정권하에서는 지금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팔자가 망가지기를 원한다. 대돼지가 되고 싶다. 좀비로 더럽게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요, 민주당 친중 정권, 매국 친중파들이 하고 있는 그쪽에다 표를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팔자가 늘어지겠지. 뭐로? 몸파는 매춘부가 돼서, 사창가의 창녀가 돼서, 그래서 밥 한 술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산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보다 더한 곳이 되죠. 자,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베트남의 그 베트공들처럼 또 지금 현재 북의 대남 공작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현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반대한민국 세력이 되어서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겠다.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겠다. 우리는 김일성 사교 집단의 교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고 하는 자들은 앞으로 투표할 때 전라도표 다 찍듯이 그릇줄 찍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팔자가 필 겁니다. 팔자가 필 거예요. 참, 요즘에 보면은 그 미국의 그 X에 자주 나오신 분인데, 고든창이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고든창이라고요. 그 중국 문제 전문가고,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미국인. 그런데, 이 사람의 중국 이름은 장가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중국식 발음은 짱지아뚠, 네? 짱지아뚠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분이 이 팍스뉴스에 나와갖고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항상 중국 망한다, 이 소리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이번에 고든창이 하는 얘기 중에 특별한 얘기는 6월 3일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든창 변호사 이야기를, 이 고든창 박사 이야기를 미국의 가장 많은 시청률이 높은 데가 팍스뉴스거든요. 이 팍스뉴스에서 이 고든창 변호사의 이야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날 CPEC에서 나와서도 우리가 그 장면도 봤습니다만은 그 중국 문제 관련해서 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저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는데요. 트럼프도 저 고든창을 인정해 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 고든창이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놓고 뭐라 하냐면 저자는 반미주의자다, 극진 좌경분자다, 이렇게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된다. 그리고 남북 간의 병합이 이때는 뭐다? 고려연방제 아니면 공산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도가, 이러한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대리인이다. 저 양반이, 저 고든창이 과거에 2018년도가 그때는요, 문재인 is North Korea's agent.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이다. 이런 말도 했던 사람인데, 자, 저런 사람이 저렇게 심각한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이 팍스뉴스의 다른 칼럼 이런 데서 얘기는 한국의 이번에 6.3 보궐선거에 대해서 조작될 확률이 99%, 어쩌면 100%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런 의견들을 팍스뉴스가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 2020년도에 4.15 총선, 그리고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 2024년에 4.10 총선, 이 모든 것들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한 건 사전투표의 조작이죠. 사전투표의 부정조작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가장 큰 언론사인 팍스뉴스, 이게 지금 회사 건물이 크다는 얘기 아니고 시청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러한 팍스뉴스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걱정을 한다? 이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한독수 권한대행께서는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 출마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조작을 할 수 없게끔, 야, 이번에는 사전투표 하지 마.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 감독관 날인하는 거 인쇄하지 마. 그날 감독관의 개인 도장 갖고 이렇게 딱 찍고 날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빈칸으로 둬.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QR코드 누가 QR코드 넣으래? 빼.
원래 뭐로 돼 있어? 바코드로 돼 있잖아. 바코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용지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형상복원용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서 나중에 투표함 이동하는 사이에 쓱싹쓱싹 해가지고 신권 다발처럼 그런 식으로 가짜 투표지를 놓고 조작하는 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전투표를 못하게 막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고 사전투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수학에서 그거 하잖아. 리미트, X는 어디까지 가는데 할 때 0으로, 제로로 수렴되게끔 하는 거야. 이건 예전 같으면은 만약에 1850명이 투표를 했다. 우리 동네에서. 이번에는 18명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 다음에 이 사전투표는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몇 명이 다녀가겠죠, 이틀 동안. 그리고 저녁마다 보관하면서 또 본투표일까지 보관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다른 데서 투표한 그 투표용지를 우리 동네로 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정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엔 뭘 해야 되냐면 사전투표를 만약에 굳이 하겠다고 하면 이틀째 마감하는 순간에 저울 떼놓고 달아야 돼. 무게를 달아봐야 돼. 네? 투표함 무게까지 해서 몇 킬로, 소수점 2자리까지.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우편 투표로 온 그런 관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그 안에 쏟아져 들어가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지금 2023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그리고 그 2달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당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 3차장 백종욱 차장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다들 보셔서 아시죠? 그걸 보시면은 선관위의 장비의 그 보안성이나 정교함이 100점 만점에 31.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100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60점 미만이 되면 낙제라 그러는데, 과락이라 그러죠? 이것들은 그 과락 기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로 치면은 전교생 700명 중에 699등 내지는 700등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해놓고도 우리가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맘 놓고 그냥 특별채용해서 경력직으로 뽑아서 써도 되고, 투표하는 당일날은 지들은 해외에 놀러가 나가 있고, 하급 공직자들 불러다가 일시키는 이런 식의 현행의 작태가 될 수가 없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이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 대한연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북의 대남 공작기관, 목표가 뭐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고자 하는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다. 걔네들이 대한민국 남쪽 땅을 집어먹기 위해서, 자, 체제 경쟁이 안 돼. 이미 졌어. 그런데 이 배불러진 남조선 인민들의 이 개돼지들의 썩은 대가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갈라치기만 하면 이게 있는 거야. 근데 그 갈라치기를 뭐로 할 건가? 투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준다는 이 허울 좋은 명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눈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풀무원 사장했던 그 원혜영이, 그 다음에 이 의정부에서 의원했던 문희상이 국정원 기주실장 됐어요. 문재인 때. 이런 자들이 주동이 돼서 소위 이 사전투표 제도를 법제화해 나갑니다. 자,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장해 줍니다. 보장해 줍니다. 해외 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한 음침한 그런 시꺼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걸 일반인들은 몰랐죠. 자, 호주 김윤환이라고 기억납니까? 과거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여권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 허주 김윤환 씨의 동생 김태환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행안위원장 하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즉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꽝꽝꽝 두들겨서 6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갖고 이게 사전투표제가 2013년인가 14년부터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실체가 모르는 이 무식한 정치인들, 응? 절대로 우리 같은 공작관들이 정보를 취급하면서 똑바른 얘기를 해줘도 들어먹질 않아. 직간놈들이 정치인이라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전투표에서 일어나잖아. 2020년 4.15 총선 때는요,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사는 사람의 숫자는 다르죠.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전부 다 63대 36으로 거의 똑같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 저 애청자들 가운데 수학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수학 싫어하고 수학을 못해갖고 종락원을 갔다가 수학 귀신이 돼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이 수학은요, 특히 확률 통계 부분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신나는 부분인데 보통 학생들이 거기는 공부를 안 하고 찍어. 오지선다 중에 하나 찍어. 사지선다 중에 하나 찍어.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60대 애들 중에서 확률 통계 문제 갖다 주고 풀어라 그러면 풀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거 풀거든요. 왜? 기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확률 통계, 신열, 조합 이런 거보다 쉬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들 안 하지. 자, 지금 딴 게 아니야. 대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이야. 그러면 자, 표본을 50명일 때, 표본이 200명일 때, 또 표본이 500, 1000, 3000, 5000, 만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전체 국가 전체 모집단하고 그 결과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갖고 둥그렇게 내려가는 거. 이 표준 이 분포 곡선이요, 이 높낮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요, 그걸 갖다 좌우 대칭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파란색 민주당은 63, 빨간색 국민통합당 국힘당은 36,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길 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 동전 1000개를 동시에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오거나 전부 다 뒷면이 나올 확률보다도 더 작다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런 얘기 내 얘기는 아니야.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였던 박성현 교수님이라, 아니면 저 명지대 교사였던 박영하 교수나, 이런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거야. 또 미국의 전문가, 또 한국의 또 다른 컴퓨터 전문가, 이런 분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에는 저 쓰레기, 짐승만도 못한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조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여론조사에 속으면 안 되냐면은, 여론을 조사하는 그 표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의 가두리 양식장은요, 이미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KT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늘상 우리가 전화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는데, 이미 거기에는 이 번호는 친민주당 성향, 이 번호는 한국당, 지금은 친국힘당 성향, 이런 게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을 한 60, 70% 넣어놓고, 아닌 쪽은 한 20, 30% 넣어놓고 섞어놓고 공정하게 랜덤으로 임의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거마저도 또 조작을 해서 지금 지들이 원하는 좌파 좌익의 후보가 절반 이상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전부터 여론을 호도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의 생각을 딱 전염시켜버리는 거죠.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까지 한다? 하나만 하죠.
이 사전투표에 연원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우리 대한연대에 들어오셔갖고 이전 거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둘이 실질적으로 그림까지 띄워가면서 아주 진짜 목이 아파라 그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거든. 응?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내일 모레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좀 국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 우리의 해야 될 방향을 오늘 같이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요. 행동이 바르게 나갈 수가 없고요. 결국에 물질 문명, 돈, 황금, 배금 사상이 쩔어갔고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게 됩니다. 차가 뭐냐, 벤츠냐, 아우디냐, 아니면 롤스로이스냐, 이런 게 판단 기준이야. 한강변 아파트냐, 압구정 아파트냐, 아니면 신반포 아파트냐, 평당 얼마인데, 이런 게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입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하고 급한 건 국방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방 안보가 무너지면요. 즉 민주당 같은 애들이 집권하지 제2의 문재인이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이번으로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애들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극히도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반역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북의 대남 공작기관보다도 더 침략적이고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을 짓거리는 자들이 바로 이 민주당 쪽 애들이다. 결국 얘네들도 베트남이 공산화돼서 제거된 애들처럼 만약에 대한민국 지역이 공산화됐을 경우 제일 먼저 죽창으로 낫으로 목을 벨 놈들은 이재명, 정청래, 이해찬, 문재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이, 박범계 이런 애들이야. 북쪽 애들이 와서 진짜 총알도 아깝다 그러면서 낫으로 도끼로 죽창으로 해서 죽일 놈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라고. 왜? 걔네들은 이미 배신했던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운이 좋아서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패가 100 정도 됩니다. 100% 기준으로 100만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 북한 괴뢰도당은 얼마나 될까? 100만 정도 되겠죠. 네? 100만. 우리보다 한 10,000배 더 이상 부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 좋게 우리가 지금 안 망한 거거든요. 자,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딜까요? 보이지 않게 일하는 데가. 바로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국가정보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 중앙정보국 CIA, 미 국방정보국 DIA, 미 국가안전국 NSA, 연방수사국 FBI, 마약단속국 DEA, 또 테러 및 금융정보국 재무부 안에 있죠. 이런 또 국내에서 육해공 해병에 다 별도로 또 정보 조직이 있고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국가의 간성들, 동량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부가 외교 업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USTR이 무역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IRA가 세무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국가의 신경마이, 국가의 림프액이, 국가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일정한 박동수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 역할을 국가의 비밀 정보 기관들이 해주기 때문에 저 거대한 인구 3억 5천 명도 넘는 저 넓은 땅 미국이 저렇게나 잘 조직화돼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비밀 공작 업무를 해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국가의 신경, 국가의 혈액, 국가의 림프의 역할하는 중앙정보부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져서 그렇다고.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보부서부터 우리가 유지를 해오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 뭘 잘못했느냐? 애국, 충정심,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왔지요. 그런데 정말 실수한 게 대학생 시절에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또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에 그 사주를 받고 전문용어로 국가정보기관에 포섭이 되어서 동료 학생들을 배반하고 뿌락지, 밀정, 소위 두더지 역할을 했던 놈들이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규과정으로 해갖고 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한 번 동료 친구를 배반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몸파는 창녀가 그런 다음에요. 한강에 돌 던져봐라 자국 나냐고. 어? 10론 받으나 100론 받으나 아무런 자국 나지 않는다. 이러고 손님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동지들을 배반해봤던 이놈들은요. 또 배신하는 게 유도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배신을 해? 비밀정보기관이라고 국정원 근무를 하다가 해외를 나가잖아? 그럼 미국 간 놈들은 미국 FBI 포섭이 돼. 미국 CIA한테 포섭이 돼. 중국 간 놈들은 중국 안전부에 포섭돼. 중국 총참모부에 포섭이 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미 밀정 빡지를 하면서 배신을 했던 자식들이 지금 국가기관에 들어와서 국가와 민족을 또 배신한다고. 근데 그 배신하는 것들이 대개가 국장도 가고 차장도 가고 그래.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땡겨서 하는 것도 금요일에 재판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재판이 생기게끔 저를 고발한 놈들이요. 다 대학 다닐 때 이런 밀정 뿌락지 하던 놈들이야. 국장 차장 했던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야. 어느 학교? 고려대학교. 어? 그러니까 얘네들 머릿속에는 국가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있어? 출세만 하면 돼. 어? 한 달이라도 더 이거 월급만 더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돼. 빵 먹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려고. 어? 입안에 사려 넣으려고 양심과 도덕을 팽개쳐버리는 것들이지.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민주당이 집권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식으로 뿌락지가 판치는 세상이 돼. 간첩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 밀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 국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냐고요. 응? 이따위 정치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따위가 함부로 국가의 안보를 논한다고? 걔네들의 능력이 있어? 청렴도가 있어? 아니면 무슨 역량이 있어? 우리처럼 고도의 훈련을 받아봤어요? 해외 나가서 여기서 이거 저 똥마패 꺼내갖고 펌 잡는 이런 국내 업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립무원에서 홀로이 나가서 적들을 포섭해야 되고 적진에 가가지고 생존에 와야 되고 거기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빼와야 되는 이런 우리 공작관들처럼 그런 일 해봤냐고. 이런 삼류 쓰레기도 안 되는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섰는데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가 안보를 이런 쓰레기들한테 맡겨서 되겠느냐고. 또 이런 밀정 뿌락지 출신의 이런 자식들이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나 전직 국정은 뭡니다 그러고 떠들면 그런 개만도 못한 놈들의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야 안보 전문가네 정말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속아가실 거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재판하러 가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능력 없는 애들이 서울대 나왔다 고시 붙었다 해갖고 들어와갖고 국가정보기관을 망친 죄, 간첩 문재인과 그 가족 김정숙과 얘네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죄, 이걸 분명히 내 따져 물을 거예요. 응? 그 와서 읽는 그 검사인가 뭔가 한 애들은요, 이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야. 판사들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제가 한 10여 분 얘기를 했더니 판사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사법부도 썩고 다 썩었는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한테까지 조종을 당한다? 북한 공산당의 조종도 부족해서?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의 미래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또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더러운 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보다야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서 차라리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 된다고 하면 또 난리를 치겠지. 응?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기록상으로 5천년, 실제로 한 10,000년이 넘죠. 중국 애들과 맨날 싸움질을 하고 침략을 받고 이러고 살았는데 안 그런 적이 있었죠. 바로 고구려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수나라 양제, 수나라 문제가 그 장수들을 보내서 고구려를 치려고 했을 때 결국엔 전부 다 그 100만 대군이 살아 돌아가는 몇 명 없을 정도로 다 죽고 갑니다. 자, 그때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어? 신책 구천문이요. 묘산궁지리라. 전승공기고하니 지족 원은지라.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온 그 떼놈들에게 비난과 굴욕감을 안겨주면서 이제 그만 족함을 알거든 꺼져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신책 구천문은 무슨 얼어주고 신책 구천문이야. 응? 묘산궁지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죠. 한껏 높은 100층짜리 빌딩에 올려놨다 거기서 밀어버려야 제대로 떨어져 죽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훌륭한 기계와 기성을 갖고 만주벌판과 중앙아시아로 휩쓸었던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던 거고. 못 살아서 백이 민족이 아니고 늘 하늘의 천재를 드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흰 옷을 입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보면 문재인이란 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빨리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빨리 죽여서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의 고열을 쭉쭉 짜먹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살찌울 수 있게 할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무능한 군대 조직으로 만들었어. 지금 보세요. 대표적인 게 특전사령관 곽종군이 아니야. 내가 곽종군이를 훈육했던 그 선배 중대장을 갖다가 최근에 만나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곽종군이 걔는 이 체격도 왜소하고 조그맣고 이런데 앞에서 구대장이 구령을 크게만 붙여도 막 놀래갖고 막 이렇게 겁을 먹는 애래. 그러니까 그런 애가 삼성장까지 갔다는 것도 기적인데다가 그것도 배를 못 쓰는 부대를 가? 무슨 수로 배를 못 써요, 걔가? 응? 아니, 대한민국 특전사 검은 베레가 개나 소나 아무나 쓸 수 있는 모자예요? 네? 제가 살다 보면은 걔는 지금 이 베레 못 쓰는 것도 몰라. 저 계급장과 특전사 마크가요. 왼쪽 눈썹 위에 저거보다 더 왼쪽으로 더 돌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 깎이는 각도가 저거보다 훨씬 더 깎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쟤는 특전사가 뭔지도 모르는 애야. 배럼을 쓸 줄도 모르는 애라고. 그러니까 저 따위께 삼성 장군이 됐어. 언제 됐겠어? 문재인 정권 때 장군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 진짜 야전의 진짜 군인들은 그게 제대로 된 별을 달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은요 지나간 문재인 시절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벌써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휴전선에 GOP 다 부셨죠? 우리는 다 부셨는데 북한 애들은 위에만 부셨어. 밑에는 안 부셨어요. 이거 제대로 보고했던 애들 지금 잘려갖고 지금 또 방랑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애들도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휴전선상에서 감시정찰자산, 우리 정찰기 같은 거 못 띄우게 했죠? 훈련도 못하게 했죠? 자, 이게 반대한민국 책동이 아니면 뭡니까?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면 뭐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세력들이었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 비밀을 넘겨주는데 문재인이가 되자마자 자신의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북한도 모르는 정해구라는 자가 있어. 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예요. 성공회대 교수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국정원 발전개혁 TF 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밑에 민변, 시민단체 이런 애들을 갖다가 TF팀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국정원 발전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저 조직이 국정원 안에 들어와서 비밀 취급 인가도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국정원 안에 원래 있었던 놈들이 있어. 뭐 몇 기생 누구, 뭐 몇 기생 누구 뭐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그 놈들하고 한 팀이 돼갖고 이놈들은 원래 한 30년 정도 안에 근무를 해봤으니까 내부 사정을 알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 자격도 없는 정예구를 비롯한 나머지 이 간첩단들한테 협조를 막 해주는 거야. 비밀함도 다 열어줘. 비밀 서버도 다 열어. 그래갖고 처벌받은 사람이 지금 몇백 명이 넘었잖아요. 국정원 요원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형사 알고 나와서 연금도 절반밖에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도 한 16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응?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냐 아니야. USB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울타리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자, 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북에서 넘어간 1년 후에 2019년도에 그것이 복사돼서 내려왔어요. 왜? 돈 되는 건 뭐라도 팔아먹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정원에서 안 받은 거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입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입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응? 정말 독재가가 있다라면은 100만 불만 줘보세요. 가서 그거 찾아올 테니까. 찾아올 수 있어요. 응? 왜? 며칠 전에도 어마어마한 비밀 자료를 들고 나온 거야. 왜? 먹고 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뭐든지 돈 될 만큼 다 파는 거야. 지금 딱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국정원장이라면 당장에 사겠어. 근데 지금 국정원장 그럴 공장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자리 보존만 하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 괜히 노출만 되니까. 응? 근데 이 USB 얘기를 제가 오늘 또 하는 게 너무나도 끔찍한 우리나라의 국부가 빠져서 그래요. 첫째, 중수로 발전에 알파에서 오메가 다 들어가 있어. 중수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플루토늄을 만든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제공된다는 얘기야. 끔찍하죠? 둘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 경제 재건 방향이 알파에서 오메가에 다 있어. 여기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셋째,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들 있죠. LIG, 넥스원, 하나 디펜스, 뭐 풍산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 모든 방산업체의 소스 코드를 담아서 보냈어. 소스 코드를 담아줬다는 얘기 뭐다? 패스워드, 비밀 암호를 보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2018년 4월 27일이니까 지금부터 만 7년 전 얘기예요. 그동안 7년 동안 북쪽 애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서 훔쳐갔겠어요? 얼마 전에 평양에 놀린 무인기 모형이 미군 거랑 비슷한 거 보셨죠? 그냥 생겼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주한미군에 대한 고급 정보를 다 담았다 그래. 한국군 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면서 뭐라 그랬냐? 어이, 정은아. 저놈은, 문재인이라는 놈은 그래 안 했겠지. 위원장 동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나 같으면, 야, 돼지 새끼야. 이랬을 텐데. 에?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다 삭제해놨으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라고 그런 거예요. 안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간첩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왜 밝히지 않느냐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저는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업무상 지득한 비밀도 아니야, 그거는.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저 간첩을 안 잡냐고. 그리고 김기현 국정원장 당신 업무 능력이 부족한데 할 자신 없으면 집에 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비아냥거렸죠. 그랬더니 국정원에 있는 그 뿌락지 출신, 밀정 출신의 고대 출신의 장학생 애들 둘이가 또 홍장원이라는 놈도 같이 저를 갖다가 참소를 한 거예요. 비밀 누설을 한다. 그런데 지금 재판장에 간 최종 지금 시비건이 2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사전정찰이라는 중고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그 용어를 썼다는 거. 두 번째, 공작의 5단계라고 제가 점점 예산이 커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무실에서부터 전 세계 규모로.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규모로까지 가면 국가 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그만두고 나서 뭐 대기업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기업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밀 누설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재판을 받는.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게? 에? 그리고 그 김규현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 뭐 외교부에서도 쫄보 중에 쫄보라는데, 지가 나를 고발했으면 지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타나. 이 비겁한 놈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종찬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있어. 경기고등학교 나온 국정원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따위 것들이 국정원장을 하고 해왔으니까 국가가 이 정도밖에 요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고 지나간 87 체제 이후에 그 이후에 국정원장 한 자들이니까 이 땅에서의 빨갱이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종북 친중 세력들을 갖다가 다 잡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런 것도 못하고 월급은 왜 받았을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이 떠드는 것처럼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병영에다가 가둬둘 필요가 있다? 아니야, 가둬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이게 뭐예요? 군대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 군대가 강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군대여야 됩니다. 이 군대 조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이 범죄자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이 국방안보도 신성불가침 명의라는 건 몰라. 어? 모른다고. 왜 몰라? 아니 남들 공부할 때 공장 다녔다고 그러지. 어? 또 공장 다니다 뭐 다쳤다고 그러지. 어? 그러면서 뭐 6급 장애인이 됐다고 또 저런 소리 하지. 장애인 된 놈이 여배우랑 거짓말 열애는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어? 결혼 안 했다 그러면서. 사타구니에 있는 점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군대 문턱에도 안 갔다 온 놈이 군 복무 단축을 거론해?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철진한 얘기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자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72년 8월 18일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던 이후부터는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우리 이진삼 대선배님이 대원들을 이끌고 휴전선을 넘어 들어가서 북쪽 애들 수십 명을 직접 사살하고 제거하고 그런 보복전을 벌이고 왔었죠. 그러나 요즘에 특전사 베레모가 곽종문이 같은 애들로 변질돼 있어요. 저 자식들 지금 체코제나 러시아제 AK 이런 거 갖고 사격이나 해봤나 몰라. 왜냐하면 적들 쓰는 화기를 우리는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저만 해도 그런 거 많이 다뤄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본 놈들이 똥별 달고 있고, 그런 것도 안 해본 놈이 국정원 차장을 하고 육사 나왔다고. 아니 뭐 어디서는 그래. 뭐 홍장훈이가 뭐 707 특임단에 있었던데 특임단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오갈 데 없어도 거기 밀려갔다가 거기서도 뺀질거리 일 안 하다가 옆에 대원들이 하루는 날 잡아서 홍장훈이를 두들겨 패려고 홍장훈이 자는 그 BOQ 문을 뜯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때마침 홍장훈이가 없고 딴 놈이 있어서 그 놈이
흠신나게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 그러니까 홍자원이 같은 애들도 역시 군 조직에서 필요가 없었던 애야. 어떻게 그런 애가 귀가계가 좀 이상한데 그 럭비부에 따르거든요. 내가 육사 애들 럭비부 애들 들어갔더니 럭비를 너무 못해서 쫓아내버렸대. 그러니까 럭비부에서도 끝까지 못했던 그런 지지나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가 707 같은 데서 어떻게 훈련을 해. 럭비부 훈련도 못 견디는 애가. 어? 안 그러세요? 직접 그 럭비부에 있었고 진짜 베레모를 썼던 요원들이 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데 가서 근무한 적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렇게나 강조했던 이 전쟁을 겪어봤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 땅에서의 그 참담한 현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국가의 비운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15년 정도를 갖다가 고생을 하니까 석유화학도 완성이 되고 제철소도 완성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자동차가 있고 곳곳에 제철소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이 되고 항우연도 되고 또 전 세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지금 우뚝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의 국방기술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떼들이 있죠. 어딥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허접한 저질의 무기를 만드는 게 중국인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는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술, 첨단 기술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응? 자, 중국산 무기가 어때요? 파키스탄에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 K9 자주포에서 중국산 자주포가 그냥 다 박살이 났어요. 중국 전투기 습기가 높은 비 오는 날 못 뜹니다. 절대 이용 못합니다. 자, 중국산 점토함을 비싼 돈 주고 구입한 태국은요. 여지껏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안 움직입니다. 핵 잠수함은 서해 해상 양자강 하구 쪽에서 가라앉았어요. 다 죽었죠? 자, 항공모함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랴오닝함이라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륙은 해요. 다음에 착륙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항공모함입니까? 왜 항공모함이 이름이 캐리어예요? 운반기 아니에요, 운반기. 응?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 위에서 비행기를 싣고 다닌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착륙이 되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중국산 무기에 사기를 당한 여러 국가에서는 앞으로 K방산, 한국산 무기를 지금 전부 다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개발한 KF-21이라는 보라매기 있죠. 제가 그 보라매기 개발에 참여한 우리 후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락히드 마틴의 고급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F-22 랩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아주 혁혁한 기여를 했던 우리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국에 와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도 그 친구를 잘못 둬가지고 친구가 배신하는 바람에 미국에 뭐 비밀 유출 혐의로 돼서 잡혀갔거든요. 평생을 감방에서 썩을 거라 그랬거든요. 야, 그런데 14개월인가 20개월 살고 나왔어요. 어딘가 있어. 어딘가 있는데 그 녀석을 내가 지금 만나면 해줄 얘기가 많은데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 야, 혹시 아우야, 너 혹시 이 방송 보면 이름을 알려줄게. 박시몽이야, 이름이. 시몽이한테 이 방송 얘기 좀 해주고 연락 좀 알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시몽이 도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우리 고급 기술도요. 이 야권, 민주당 애들이 정권을 갖게 되면요. 이 국방가치를 다 도둑질 당합니다. 응? 이미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지금 훔쳐가고 있어요. 훔쳐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까지 다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KF-21을요. 조금만 확장해 놓잖아요. 그러면 전설의 공포의 전투기 F-22 랩터하고 거의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이 어떻게 저런 완벽한 비행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박시몬 같은 걸출한 엔지니어가 이 기초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시몬 같은 천재적인 엔지니어는요, 국가적인 국보급으로 대접을 하고 그 친구가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우리 한국의 이 풍토가 그 젊은 과학도를 감방에 보내는 이런 일을 했다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한반도를 집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이가 시리고 위험할 것 같죠.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요, 완전히 지금 시진핑 중국 공산당은 지금 등을 돌린 상태예요. 지금 그 국제 통신을 쓰는 그 위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중국 거를 이제 안 쓰고요. 일방적으로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산 위성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머리 까만 유태인들 있죠. 중국 땅에 있어요. 우리처럼 머리 까만색인데 유태인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을 이용한 김정은의 목줄 따는 작업이 지금도 아마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저 김씨 족속들에게는 50년, 500년의 원수가 아니야. 5천년, 만년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야, 한미일 연합훈련 왜 하냐? 누가 쳐들어오냐? 이러고 떠들고 있어. 거기다가 주한미군도로 점령군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미국에서 기분이 좋겠죠. 주한미군도로 점령군이라 그러고 한미일 연합훈련 왜 하냐 그러고. 그러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왜 이런 인식을 가질까요?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존재는 평화를 지키는 민족이다. 평화를 지키는 그런 뭐 나라다. 물론 나라가 아니지만 안 쳐들어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판단한다 그러면 정신병보다는 더 못한 수준 아니겠어요? 전응아보다도 더 못한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말입니다. 이런 호시탐탐 한반도를 내리고 고구려 역사를 날조하고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반도가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수많은 가짜 물건들을 만들어서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 경제를 침탈해왔던 중국 공산당, 그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 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국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시스템 하에서 여야, 현재 들어와 있는 여야 애들을 갖다 뒤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물락 하고 있으니까 내각 책임제, 좋은 표현으로 이원 집정부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 틀을 바꾸면 중국 공산당이 이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농락할 수 있죠. 물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시진핑이가 트럼프 형한테 형, 우리 있잖아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남쪽은 형이 먹어. 계속 지금처럼. 그 북쪽은 내가 좀 관여할게.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를 다시 한 번 더 영구 분단으로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경을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내어서 지금 아니다. 중국 공산당을 트럼프 형이랑 같이 부시러 간다. 해체시킨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 매몰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아이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가 무너지고 모든 과학기술 첨단, 모든 의학 관련된 거, 기계 관련된 거, 우주시설 관련된 거 모조리 다
중국한테 다 도둑질로 다 넘어갑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거지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종중, 친중, 종북, 친북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산이 넘어가고 이들 간첩들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의 대리 통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노비 생활을 해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매춘부가 돼서 몸팔고 다니는 그 성스러운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 지금 전라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각자의 자녀들이 중국 애들 배 밑에서 창녀로서 밥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 전라도 광주 분들도 그거는 싫다 할걸요? 정일성이 동상 만들고 정일성이 거리 만들고 정일성이 동요대회하고 이거 해도 김대중이 컨벤션 센터 만들어 놓고 아이고 우리 선장님 김대중이가 중국 화교라며 제갈씨라며 김씨도 아니고 그런데 그 거짓말장이에 속아서 아직도 그러고도 사실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자, 제가 근무했던 국정원은요, 모든 정보가 오픈돼서 블랙이온들 명단도 넘어가고 협조자 공작원 명단도 넘어가서 김대중 때 이종찬 원장이 넘겨줬을 때처럼 완전히 대북 공작망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없어졌어요. 휴민투망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응? 그거를 서훈이가 했고 서훈이는 바로 북쪽 애들이 말하는 우리가 흡수한 아이라는 얘기고 북에서 말하는 우리가 흡수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다? 바로 북쪽에 처자식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의원들 속에서도 우리나라 신문사 언론사 대표 회장 사주들 중에서도 북쪽에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모아놓고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북을 핵무기 같은 걸로 그냥 아작을 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중성자탄 같은 걸 터뜨려서 생물체만 없애버리고 걔네들이 지하 창고에 저 깊숙하게 파묻어놓은 비밀 문서고를 열어서 김대중이를 비롯한 역대 간첩들이 어떤 식으로 충성의 서약 맹세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그 자들은 부관 참시를 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해야 돼. 김영삼이처럼 5.18 폭동을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바꾸는 저런 미친 짓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역사 세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 대통령 꼭 해야 돼요. 새로 되는 대통령은. 네? 그래서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없어요. 가뜩이나 인구도 지금 0.78인 한 명이 안 되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저 당진 같은 데는 제철소에 일이 잘 돌아가고 애들이 한 명이 넘어섰는데 지금 현대제철소 어디로 갑니까? 루지애나로 가죠. 루지애나로 가서 거기에서 철을 생산하고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데 쓰고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지. 직장이 없어지고 금속노조의 공장터가 없어지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노동자 세상이 돼서 물건 하나 생산한 데는 빈 공장, 녹색으로 하는 공장에서 3천만 잠들었을 때 5월이여 이런 노래나 부르고 매일마다 놀아봐. 뭐가 나오는가. 지금 이런 그 국가의 기밀이 줄줄 새고 있는데 지금 다음번 대통령은요 무엇보다도 뭐 한동훈이 같이 저런 놈들을 법무장관 이거 아니에요. 국가정보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 더러운 국가정신병원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이름 버리고 그냥 국가정보부 아니 옛날처럼 중앙정보부 해서 국가가 온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로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된다. 이 겉멋들은 MB처럼 서울시 수도국장 하는 놈을 데려다가 온갖
허랑방탕, 기집년들 데려다 파티나 하고, 마누라는, 전 세계 일주나 다니면서, 퀸스 로드라고 하는 여왕님의 행차 같은 이런 거 하지 말고, 국정원장은 국민과 함께,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심 있는 분자를 임명을 해서 대한민국을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에 새롭게 만들듯이 새로운 재창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못하면서 맨날 입으로 이스라엘 모사드를 롤모델로 합니다. 아니 낙하산 한 번 안 타보고 고문보트 IBS 뻘에서 훈련 한 번 안 해본 것들이 무슨 모사드 타령을 해. 막타원 한 번 타봤는가? 모형탑이나 한번 타봤냐고? 아니 진짜 보면은 개뿔 군대당 갔다 온 놈들이 막 그런 소리 막 해요. 적어도 우리 정보부에 우리 정규과정으로 들어와서 요원이 되려면요. 온갖 훈련을 다 겪어야 돼요. 그걸 지나서 통과를 해야만 정식으로 임용이 되는데 문재인 때는 인턴이라 그래갖고요. 건물 내부에 지리도 모르는 애들 뽑아서 인턴으로 쓴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면 얘네들이 뭐 지형지문도 익혀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붙박이를 눌러앉혀서 직원으로 뽑았다는 거지. 이런 식의 직원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기관이 국정원만 그렇게 했어요? 외교부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총장 하는 애게 누구야? 신모식이 있지? 검찰총장 그 녀석도 지금 애가 뭐 외교부 특례로 또 간모해던데. 즉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예전에 우리 때도 보면은 애비가 중앙정보부야. 외교관 아니잖아. 가짜 외교관 아니야. 근데 무슨 외교관 특례해갖고 서울대학을 막 가. 당시를 볼 때는 저 서울 시내 저 바깥에 있는 학교 가기도 힘든 그런 놈들이 어떻게 서울대로 오고 그것도 서울법대로 와. 윤석열 대통령 동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놈들이 똑같이 시험을 봤으면 서울법대로 어떻게 가? 79년도 본고사 했을 때 서울법대 가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20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왜? 정원이 160명이었거든. 그럼 문과에서 200등 안에 들어가는데 다 법대가 아니지. 경제학과 가기도 하고 사회과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가죠. 그러니까 79년도에 160명 뽑았을 때 거기에 외교관 특례로 갔다? 걔는 중앙대도 못 갈 실력이야 당연히. 근데 서울법대를 어떻게 가? 그러고 나와서 지금 교수를 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놈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교수를 하겠냐고. 겉으로는 번질하겠지 뭐. 서울법대 졸업. 그리고 또 뭐 어느 나라 또 무슨 대학 뭐 나왔겠지. 아마 듣지 않으니까 영국에 또 갔던 것 같던데. 그 영국에 유학했던 데 가까운 선배님이 있는데 그 선배 그러더라고. 야, 그때 그 당시에 그 뭐 유학생들끼리 무슨 이게 토론회가 있고 그러면 그 걔는 서울법대 나왔다는데 굉장히 애가 지적 수준이 천박하더라. 너무 낮더라. 이런 애가 있었어. 누구라고 얘기해 줄까요? 광복회장 하신 분 아드님이래. 마누라는 질병관리청장하고. 본인은 연세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관도 아닌 것이 외교관이랍시고 외교관 자녀 특례를 받아서 서울법대를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고 이런 더러운 꼴이 대한민국에 정상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 조상이 무정부지 활동하고 공산주의 활동은 더 열심히 했는데 독립투사라 그러는 거야.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공산주의 활동만 열심히 했어. 무정부 활동만 열심히 했어. 그런데 무슨 애국자야 그게. 내일 모레 또 그것 때문에 또 재판 또 받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우리 여러분들 특히 전라도 사람들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런 말 아시죠? 양무호남.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도 없다. 이런 뜻이죠. 양무호남, 시무국가. 뭐 유식한 말이라고 떠드는데 유식한 말 아니에요. 그냥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조해 주셨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호남 지역이 곡창 지역으로 호남이 없으면 이것은 나라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데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호남이 중요하고 호남이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저러한 역사를 우리 훌륭한 조상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 역사의 배경을 갖고 지금 미국이 만약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무 미국, 시무 한국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없으면 한국이 없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야만 돼. 미국을 움직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재수없게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외놈들의 또 한 번 더 식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국제정세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항상 기억을 하세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아시아존에서 필리핀은 미국에게, 조선은 일본에게가 밀약을 통해서 정해져 버렸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으면요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풍전등화다, 누란지위다,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요.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가 존재하는 이상 이번 21대 보궐선거는 자유우파가 필승이 안 되겠죠. 당연히 조작을 할 텐데, 당연히 친중 친북의 세력들이 그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줄 거 아니에요. 어디 문을? 전산망의 문을 열어주겠죠. 그 들어와서 잡혀간 애들처럼 또 장난을 치겠지. 누구랑 같이 할까? AWEB,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세계선거평의회, 연합회, 이 범죄 집단과 또 조작을 할 거 아니야, 이거야. 또 그 위에 사령탑은 어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웃고 있어요. 야, 너까지 것들 사전 투표하지 말자 그러고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야. 그리고 부정선거를 그대로 할 거란 말이지. 이미 거짓으로 가짜로 여론조사 해놓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대통령 탄핵에도 동조했던 한동훈이 같은 놈들이 국민의힘당에 수두룩 빽빽하게 있죠. 102명이 의원이라 하지만 그 102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5명 정도는 그 탄핵에 찬동한 놈들이라고 보여주는데 102명 중에 105명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한중 의원연맹 이런 데 가입했는 놈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당이라고 이러면 되죠. 저게 여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같은 그런 종북 이런 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환경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친중, 친북, 종북 세력들이 소위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사전투표를 갖다 정착화시키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말도 못하니까 지금 법을 갖다 또 만들고 있잖아.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도 자유우파라는 진영에서 특히 국힘당 같은 데서는 한술 더 떠. 뭐가 어떻게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자, 물론 그런 개되지도 못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부정선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애국자가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분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야. 즉 입으로만 계속 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입으로 얘기를 해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말로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애국단체들 뭐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노인네들 모아놓고 경로잔치를 하고 있고 또 고정되어 있는 가두리 양식장만 쳐놓고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젊은 사람들을 키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은 10대, 20대, 30대가 스스로 깨어난 거지 선배 세대가 얘기돼서 깨어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위원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당 이런 걸 갖다 이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말하듯이 빅텐트가 쳐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빅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럼 이 빅텐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국힘당도 들어가고 A당, B당, C당, A단체, B단체, C단체 다 들어와야 이게 힘이 모아질 거 아니야. 그런데 시건방진 한 그 국회 좌석도 하나 없는 제가 그런 정당이 이걸 만들어갖고 국민연합이라고 말은 띄워놓고 그 국민연합이 그 조그만한 그 정당 안에 한 부분 집합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확장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그걸 통해서 지 생활비 벌어먹는 거지. 기부해주는 돈 받아갖고. 어떤 스님을 보니까 1차로 막 1,000만 원씩 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땡큐하겠어? 그러니까 애국운동이고 뭐고 간에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돈이 우선이 돼서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들은 우파 진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운동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좌파 애들은 북한, 중국으로부터 돈도 받고 가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우파라는 족속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북한, 중국 애들이 내정 간섭하는 건 괜찮고 미국이 내정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딨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시건방진 놈들 이런 말도 해요. 야, 한미동맹은 말이야. 군사적인 유효비 세짐을 도움을 주고받지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미국더러 개입하라 그래. 이런 정말 개만도 못한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은 정말로 머리를 자르든지 해야 돼요. 그 왜 그런 생각밖에 못합니까? 작년도 10월 31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2+2 회담. 그리고 11월 1일 날 제6차 한미 외교 국방 안보 커뮤니케 6차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총소리 없는 전자기술적인 침략 행위도 침해도 침략 행위다. 이것도 바로 전쟁으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왜 모르느냐 말이야. 왜 그렇게 무식하냔 말이야. 이 얘기는 다른 나라 선거에 몰래 해킹하거나 침투에 들어가서 지네 나라 자국인들을 보내서 투표에도 참여하게끔 하고 좌우지간 대단위 규모로 선거 조작을 하는 것, 국가 전복을 기획하는 것, 이게 뭐야? 침략 행위 아니야. 곧 전쟁 아니냐 이거야. 여기다 더 한심한 자유우파 놈들은 미국은 왜 한국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요. 미국 탓을 한다고. 큰 거 한 방만 해주면 우리가 살 텐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탓할 자격이 있어요? 운에 젖주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가 주인 아니야. 국민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이 왜 총대 메고 나서겠어요? 자, 저 혼자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렇게 절절히 편지를 써서 영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뭐 영문과 나오고 뭐 제가 영어를 갖다가 뭐 동시통역을 했습니까? 중국어를 했지? 저 영어 못해요. 영어 실력도 형편없고요. 그런데도 오직 1년 뭐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라도 워싱턴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편지를 전하면 뭐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지도자라는 것들은요, 애들보다도 못해. 애들은 배고픔 울어. 아파는 막 투덜거리고, 보채요. 그러면 말 못하는 애지만 어머니가 보고, 배고프면은 젖을 물리거나, 뭐 분유를 타 주거나, 아픈 병원에 데려가서 약사 먹이거나 주사 놔서 고쳐주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보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보채봤어?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보채셨잖아. 그래서 48년도에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이 되고 국가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자유민주공화정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본따서 국가가 건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체제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고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북한처럼 되자고, 공산화 되자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데 이게 될 말입니까? 응? 한심한 놈들 보면요. 야, 미국이 손만 보면은 중국 손 보면 한국 문제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응? 시진핑도 실각하고 우리가 가만히 사과 떨어지라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이렇게 가만히 딴 거 안 하고 누워 자빠져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예? 설령 미국이 주동적으로 움직여서 중국 공산당정의 붕괴가 되고 중국이 시진핑 실각하고 깨 부서진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모든 공권력을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 종중, 종북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걷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쉴 것만 준다면야 해낼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광화문 10년 태극기 운동 물론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태극기 운동이 미국과 함께 미국의 소리가 우리나라 땅에 같이 울려 퍼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목사 종신 집권 정년을 하려고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옵니까? 그 여러분들이 받은 학위, 인맥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한국을 구조해낼 수 있는,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의 모멘텀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참담하게 끝나셨죠. 그 문고리 3인방, 그 허접한 놈들 봤잖아. 그 허접한 놈의 한 놈은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왔대. 자, 이게 지금 돌려막기도 아니고 뭐냐 이거야. 응? 그 웃는 낯빛으로 교원 영색에 킁킁거리는 내시, 십상시들, 그런 놈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윤석열을 싸우고 있던 서울대학교 출신의 고시 애들, 소위 서운함이라는 애들, 서울대 순혈주의라는 것들, 비서실 장도환, 차관 많이 있었죠? 결국 윤석열의 끝이 이렇게 나버렸어요. 자, 지금 보수 자유우파 진영은요. 간첩과 이 반역자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응? 지금 국회, 헌재, 선관위, 공수처, 민노총, 전교조 없앨 방안 있어요? 자유우파 우리 지도자라는 분들 권영세 있을까? 권성대 있고 응? 이런 사람들 뭐 있을까?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대선배 어른들께서 했던 거 우리가 익혀서 우리도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건국의 이야기를 보고 배우면서 지금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장식품이 아닌
실효적인 양국 간의 혈맹 관계로서 우리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무엇인가를 지금 꿈틀거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동으로. 네? 지금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지금 내각 책임제를 이원 집정부제 형식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또 중국과 함께 돈 가진 재벌들이 있고 그 재벌들 입장에서는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상관없다. 우리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그 재벌들보다 혹은 입법, 사법,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있죠. 바로 김앤장 같은 로펌이죠. 어? 김앤장 같은 로펌이 우리나라 행정부보다 위에 있어. 입법부보다 위에 있어. 하는 짓 보면 뭐 굽신거리고 네 뭐 저희가 하죠 뭐 이러지만 사실은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구조죠. 근데 그 김앤장을 또 지배하는 또 다른 재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있을 보궐선거도 어찌 보면은 국민들의 여망에서 되는 게 아니라 돈 가진 소수 재벌들의 농간, 작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내일 모레 진짜로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못을 받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한덕수도 아마 발개발개 찢어질걸요. 부인 덕분에 국무총리 같다는 소리가 바로 나올 거야. 왜? 그 부인 그림 그리는 서울미대 출신 그 최 여사가 우리 김건희 여사랑 단짝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리 됐다는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것부터 해서 온갖 얘기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나서지 말라 이거야. 다행히 지금 홍준표나 안철수는 타이에 의해서 지금 떨어져 나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 지금 틀림없이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한동훈이를 갖다가 조작을 통해서 지금 후보로 내세울 거거든. 그러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요 며칠 사이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누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개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갖고 한동훈이 같은 놈을 갖다가 몰아주거나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자, 70이 넘은 김문수는 지금도 봉천동에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20몇 평이나 그러던데. 근데 한동훈이는 강남에 타워팰리스 산다며. 자, 그런 거 저런 거 보더라도 삶을 살아온 그 청빈, 청렴이 남다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죠? 문재인, 노무현, 그 다음에 윤석열로 이어지는 법도리들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떠한 식의 운영이 되느냐. 이 법을 한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요. 절대로 미래에 대한 예견 기능과 그 일을 담당해서 헤쳐나갈 창의적인 생각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지도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할 항목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귀중한 표를 선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 2시간 했죠? 2시간 가까이 했나요?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다른 나라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PD님 좀 더 나가면 큰일 나겠죠? 너무 길어서 그래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네, 자 지금 곽종근이는 2학년 때 공수기본교육만 받은 게 다다. 얘 그러면 천리행군도 한번 안 해봤겠네 뭐.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낮 시간에 뭐 다들 일 안 하시고 이렇게 또 저희 방송 봐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요 조직에서 퇴직을 시킨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의원 면직이라 합니다. 원에 의거해서 직을 면한다 이런 거거든요.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에 누굽니까?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정원장을 했는데 정말 이 정보 공작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 와서 원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회사가 개판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 차장이나 뭐 국장이나 하는 놈들은 그 원세훈이 밑에서 아첨하기 바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맡았던 일을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아마 최소한도 몇십 명이 개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발을 제 스스로가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온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고 정말 불의한 자들, 간신들이 움직이고 있던 그런 우리 국정원을 제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미 난파선이 돼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입사를 먼저 하고 30년 꼴딱꼴딱 채우고 오갈 데 없어서 30년까지 채우고 나왔던 사람들 나중에 하는 얘기, 저보고 아니 최 박사, 아니 뭐 최 대감 어떻게 망한 거 알고서 이렇게 일찍 나가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보면 모르시냐고요. 그러고 그냥 웃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은 김대중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남는 거는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럴게요. 다음 주에는 정상대로 금요일 날 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정말 대통령도 비방해도 되는 나라에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되는 두 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종찬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비방한 죄로 가서 재판을 좀 받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저희 대한연대를 애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예고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음 주에는요, 오늘 준비를 했던 것 중에 못한 얘기가 미국에서 찾아나가고 있는 부정선거의 근거들입니다. 이 부정선거의 근거가 밝혀지면은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또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